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대 중반이 된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때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남편의 성격, 남편의 집안, 혹은 외모? 저는요, 제가 정말 잘난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항상 최고로 멋있고 최상위에 올라가 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 자만했었죠. 그렇게 제일 잘난 맛에 살다가 사람의 겉모습에 속아 시커먼 속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정말 큰일을 치르게 될 뻔했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아직 30대 중반 세상을 경험했다고 하기엔 모자란 나이임이 틀림없습니다. 제 사연 엄마 같은 마음으로 들여다봐 주신다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에게 바보 같았다고 손가락질 대신에 우리 딸 큰일 날 뻔했다고 걱정의 말씀을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우리 민주는 말이야, 슈퍼모델을 해도 되겠다. 아니, 어쩜 애가 이렇게 길쭉길쭉하니? 얼굴도 시원하게 생겼고 몸에 군살도 하나도 없어. 애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원래 어릴 땐 통통해야 키가 쑥쑥 크는 법인데 신기하긴 하네. 민주는 밥도 많이 안 먹는 것 같던데 키가 어쩜 이리 커? 아유, 또래 비해 조금 큰 편인 거지. 그렇게 크지도 않아. 뭐 나중에 키가 170이 넘으면 그때는 슈퍼모델은 생각해봐도 되겠네. 동네 아줌마들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머리통이 하나 더 큰 저를 보고 모델을 해도 되겠다며 칭찬을 해주셨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가 남다르긴 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짙은 쌍꺼풀을 달고 태어나 눈을 딱 떴을 땐 정말 명화 속에 나오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다는 듯이 말을 하셔요.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하다고 할 정도 유명 인사였어요. 얼굴이 예쁘고 키가 커서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이미 키가 165cm였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번듯한 꿈도 생겼죠. 키는 169cm까지 컸고 몸무게는 늘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53kg 이상을 절대 넘지 않았어요. 팔다리가 길고 곧게 뻗어 있어서 더 늘씬해 보였죠. 저는 제 외모를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인기를 늘 실감하고 이용하면서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학교 선생님들까지 항상 저에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셨고 친구들도 저에게 아이돌 기획사 오디션이라도 한번 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치켜 세워줬어요. 저는 여중을 나오고 공학인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외모에 더 신경을 쓰고 가꾸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자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었었죠.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그런 특별한 날이 오면 책상 서랍이고 사물함이고 할 것 없이 선물로 가득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는 일찍부터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됐어요. 외모는 엄청난 강점이자 장점이라는 것을요. 제가 하기 싫은 일들이라든지 제가 꼭 필요한 것들을 이 외모로 어느 정도는 얻어낼 수 있다는 것도요.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이 넘치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생각해보면 어차피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드는 것에 따라 그 외모도 점점 빛을 잃어가는 것인데 제가 너무 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시기에 남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에 그렇게 열정적인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에 이름 있는 4년제 대학을 가긴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내신이 꽤 괜찮았고 제가 외적인 게 받쳐주다 보니까 항공과에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국내 비행사의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꿈을 꾸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승무원의 꿈을 키웠습니다. 20살이 된 이후부터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했던 것의 몇 배 이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스튜어디스가 되려면 영어를 잘해야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했고 아침에 제일 이른 영어 회화 수업을 들으면서 열정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꿈이 늘 올곧게 있었어요. 남들이 저에게 권유를 했던 것처럼 슈퍼모델이 된다거나 아이돌이 되었다면 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항공사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정말 운도 좋게 제가 원하던 국내 항공사에 취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스튜어디스로요. 물론 연차도 없고 신입에다가 회화가 살짝 부족해서 국내선에 탑승을 하게 되었지만 그걸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꾸준히 일을 해서 연차가 쌓이면 국제선도 탈 수 있을 거라고 했거든요. 전 세계를 누비면서 비행을 하고 또 세계 각국을 관광할 수 있는 자유시간도 조금은 주어진다고 하니 무척이나 신이 났죠. 첫 취업인데다가 월급도 나름 좋은 편이라서 저희 부모님도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년 동안 비행을 했어요. 그 사이에 남자친구들도 몇 번 바뀌고 또 비행이 주는 피곤함에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죠. 하지만 제 미래를 위해서 꿋꿋하게 버티다가 결국 운명 같은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주도로 비행을 하는 날이었어요. 제주도에 갈 때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마일리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국제선보다야 훨씬 값이 저렴하니 커플 부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곤 했는데 웬 남자분 한 분이 홀로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비즈니스 차원에서 이용을 할 때는 종종 보였지만 나이대도 젊어 보였었는데 무슨 일로 프레스티지석을 이용하나 조금은 궁금함도 들었죠. 그 승객분의 외모가 무척이나 출중했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에도 훤칠하게 잘 생겼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어깨도 운동을 했는지 다부지게 떡 벌어져 있었고 군살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게다가 진하게 생긴 외모는 취향이 조금 갈리긴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배우를 붙여봐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잘생겨 보였습니다. 또 제가 딱 서비스가 들어가는 좌석이라서 제주도까지 짧은 비행이겠지만 눈은 호강하겠구나 싶었죠. 남편은 첫 인상부터 대단했어요. 손에 차고 있는 시계가 정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귀한 시계였거든요. 딱 봐도 부잣집 아들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각 잡힌 정장에 들고 있는 명품 가방까지 하나하나 빠지는 게 없었어요. 국제선에는 이런 손님들이 꽤 있다고 들었지만 국내선에서 보긴 처음이라 좀 신기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남편도 꽤 손이 많이 가는 타입이더라고요. 그 1시간 비행 동안 물수건부터 시작해서 간식으로 먹을 견과류에 찾는 게 꽤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았어요. 한 번이라도 더 가까이 가볼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에게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도 좋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1시간이 지나가고 저도 정리할 거 정리하고 내리는데 보통 프레스티지 석손님부터 내리게 되어 있는데 비행기에서 마지막까지 내리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내리시면서 저에게 인사를 꾸벅 하시더니만 쪽지 한 장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하고 봤더니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가 적힌 종이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기회다 하고 생각했던 것도 있었어요. 이 사람의 재력 때문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에게 순수하게 끌리는 호감 같은 것이 있었으니까요.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연락을 하게 되었고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남편과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고 한눈에 이 사람이구나 싶었다면서 저에게 시작부터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진지한 만남을 가져보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부터 관계를 잘 발전시켜보고 싶다고 대답을 했지요. 그렇게 저희는 정말 쓰나미에 휩쓸린 것처럼 요동치고 일렁이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서로에게 녹아들었기 때문에 불같이 타오르게 되었고 만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서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남편의 입에서 뱉어진 이후로 저는 정말 정신없는 변화를 맞이해야 했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인 순간부터 마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처럼 시부모님부터 만나게 되었거든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남편은 저에게 하루가 아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제 나이 30 중반이었지만 우리 남편은 40 초반이었거든요. 생긴 것이 너무 동안이라 저랑 비슷한 나이대일 줄 알았는데 남편은 생각보다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40을 넘겼는데도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은 주변에 본인뿐이라며 결혼에 대한 열정이 있다고 했고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나이면 결혼이 빨리 하고 싶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미리 준비한 선물을 챙겨서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었습니다. 시부모님을 처음 봤을 때 든 생각은 깐깐하게 생겼다였습니다. 제가 승무원으로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얼굴만 봐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떨지 대충 파악이 됐었거든요. 엄청 도도하고 깐깐하게 생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조금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지만 첫인상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정의 내리는 것은 안 좋은 버릇이었으니까 일부러 더 살갑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승무원이라고? 그러면은 비행을 이리저리 많이 했겠네? 보통은 어느 쪽 노선을 많이 타나? 미주 노선 아니면 동남아? 유럽? 저는 국내선 비행을 하고 있어서 김포에서 제주도를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많게는 하루에 6번 비행도 했고요. 국내선이야? 국내선은 우리 집안이랑 조금 급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하지만 우리 아들이 많이 넘도록 여자친구 한 번에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가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내가 뭐 반대를 할 수가 있겠나. 대놓고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반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하니 당황스럽긴 했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표정으로 드러낼 만큼 저도 하수는 아니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 시아버지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제 배포가 마음에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우리 마누라가 저리 말하면 잔뜩 돌아서 아무런 말도 못하던데 아주 배포가 있구먼. 그래, 그 정도는 우리 집에 어울리는 사람이지.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일을 할 생각인가? 넌 말이야, 내 마누라가 일을 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거든. 자고로 여자는 집에 있어야지. 허락하신다면 저도 내 조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만 아이랑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제일 행복할 것 같아서요. 아유, 말은 좀 예쁘게 안 해. 역시 서비스직이라서 그런 건가? 아무튼 난 솔직히 우리 며느리 행색이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지만 그거야 살면서 점점 우리 집안에 걸맞는 모습을 갖추면 되는 거고. 아이 그래, 우리 아들이 그렇게 좋다는데 허락해야지.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네?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혼인신고는 결혼하기 전에 미리 했으면 좋겠어.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이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건 알잖아. 사업가 모임에 나가도 항상 혼자 나가는 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하루라도 빨리 혼인신고부터 해서 부부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네. 게다가 요즘은 정부에서 신혼부부 혜택 주는 것도 많으니까 말이야. 급이 안 맞는다는 걸 운운하셨으면서 하루빨리 혼인신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은 조금 의아하게 들렸지만 어차피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하나 미리 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 그 이유를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양가의 허락 아래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정말 꼼꼼하게 결혼을 준비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대충 웨딩드레스와 결혼사진 찍을 곳, 메이크업을 받을 곳만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케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장에 꽃장식을 어떻게 할 건지, 축의금을 어떻게 할 건지 정말 하나하나 정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부 주변에서 알려준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어머님, 저는 결혼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건지 몰랐어요. 식사 메뉴까지 어머님께서 일일이 정하실 줄도 몰랐고요. 우리 손님들이 얼마나 중요한 분들인지 몰라서 그랬지 뭐. 우리 손님들은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하나 트집이 잡히는 것들이야. 결혼식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밥이란다, 밥. 밥이 맛있으면 그 결혼식이 기억에 남는 법이라고. 저는 그냥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오는 자리니까 신랑 신부가 메인이라고 생각했죠. 사람들은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란다. 그래, 결혼이 처음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의아하긴 했죠. 시어머니께서 결혼을 2번 해보셨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 준비에 박차를 가한 뒤로 저는 또 다른 일로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의 지인분들께 하나하나 인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건지 시어머니께서 속한 모임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원래 일은 남자가 하고 뒤에서 내조는 여자가 하는 거라고 하더니만 시어머니께서 이런 모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발을 넓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도 알아두면 좋은 사람들이라고 모임에 끌고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지인분들 모임이라고 하니까 긴장감이 맴돌았는데 몇 번 자리에 나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임 3시간 전부터 저는 미리 시어머니를 만나서 미용실에서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만져야 했어요. 제가 승무원이었기 때문에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취향이신지 미용실에 가면 늘 항상 딱 고정시켜 놓는 올백머리를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제가 웨이브를 넣고 싶다고 말을 해도 올백머리만 만들어 놓으셨어요. 미리 시어머니께서 말을 해뒀구나 하는 걸 알았죠. 오늘은 지난번처럼 그 립스틱색을 진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진해서 좀 천박해 보이는 것 같더라. 머리는 늘 하나 위도 내려오지 않게 넘겨주는 거 그거 잊지 말고. 미용실 직원들도 익숙하다는 듯이 제 머리를 만져줬죠. 저는 시어머니의 미미 인형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어릴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인형이었거든요. 인형 옷을 갈아입히고 머리를 묶이고 거기다가 액세서리까지 하나하나 시어머니 취향대로 바꿔야만 했어요. 저는 실버로 된 작은 주얼리들을 좋아했는데 시어머니는 올곧게 진주가 취향이신 듯 했어요. 네가 지금 끼고 있는 요 액세서리들은 다 싸구려 같으니까 내가 준비한 걸로 갈아 끼었으면 좋겠구나. 어머님, 이 진주는 너무 알이 커서 촌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목걸이에 반지까지 전부 진주인 건 좀 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거야말로 우아해 보이고 엘레강스해 보이는 거지. 왜? 이거 하기 싫으니? 이거 정말 비싼 진주인데 말이야. 네가 내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니까 얘 조금 거북하구나. 아니야, 어머님.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니까 당연히 해야죠. 시어머니께서는 본인의 기분이 상하면 바로바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 비위를 맞춰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도 남편이 해오기로 했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것도 남편 측이 전부 준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이 돈이라는 기에 딱 놀리게 되니까 저절로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 시어머니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모임에 갈 때마다 처음 뵙는 분들의 반응이 다 비슷한 거예요. 뭔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좀 의아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굳이 저를 보고 그렇게 놀랄 이유가 없으니까요. 약간 묘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나 할까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내 며느리야. 다들 처음 보니까 인사들 나눠. 앞으로 종종 이렇게 데리고 나오려고. 어머나, 참 예쁘게도 생겼네. 넌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 저기서부터 걸어 들어오는데 난 또 어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책맞게 입 놀리지 말고 우리 며느리 놀란다. 아무튼 얘 너도 인사드려라. 안녕하세요. 이번에 며느리가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이에요. 친구분들은 어색하게 웃으셨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모임에만 가면 상냥하신 얼굴로 저를 하나하나 챙겨주셨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처음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렸을 때만 해도 급이 안 맞는다. 국제선도 아니고 국내선을 탄다면서 은근히 무시 섞인 말도 하셨었는데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마음에 드셨던 건지 저에게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점점 열게 되었죠. 무엇보다 항상 최신식, 최고로 좋은 것들로만 저를 채워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부를 누려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하게 챙겨주셨었죠.
하지만 그만큼 엄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밥을 먹다 말고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셨고 제 밝은 성격을 항상 누르려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내 친구들을 만나든 아니면 너가 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든 분수처럼 경박달지 않고 얌전히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남편이 사업가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네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이다. 전부 우리 가족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란다. 저는 정말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봐야 별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뭐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 당신이 늘 붕붕 떠있긴 하지. 조금 가라앉히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엄마를 만나고 오면 비싼 물건들을 받아오잖아. 얼마 전에 선물 받은 시계도 엄마가 직접 골라온 시계랬지? 그거 비싼 거야. 아껴서 잘 차고 다녀.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선물을 그렇게 안겨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죠. 비싼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있는 옷들부터 구두에 가방에 시계 주얼리 할 거 없이 전부 다 선물이라고 만날 때마다 챙겨주셨거든요. 정말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들이었고 저는 그런 과분한 선물을 받으면서 부담감을 느꼈어요.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나서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상태였지만 어떻게 받아 챙기고 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시어머니께 명품 가방도 선물해드리고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시어머니가 눈여겨보시던 모피코트도 해드렸어요. 통장 잔고가 점점 텅장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받아 챙긴 선물들이 너무 값지고 귀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시어머니의 간섭 또한 심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내가 준 시계 말이다. 그거 영원 차고 다니는 것 같던데? 얘는 어디 그거 팔아먹은 건 아니지? 그거 국내에 몇 점 없는 귀한 거다. 절대로 팔지 말고. 알겠어. 어머님께서 주신 물건인데 제가 그걸 어떻게 팔겠어요? 어머님께서 여태 저에게 주신 것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다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은 말이야. 집이 저가 할떡망해도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야. 싼 값에 처분하면 안 되는 거라고. 알겠어? 아, 네, 그럼요. 어머님께서 주신 액세서리까지 전부 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입는 옷 스타일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셨어요. 사업하는 집안에 시집을 오면 이 정도는 맞춰야 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늘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까만색 하의만 입게 하셨습니다. 그 외에 색상을 매치하는 것을 불편해 하셨고 머리도 항상 올백 머리로 묶고 다니길 원하셨어요. 승무원을 그만두고 더 이상 올백 머리를 할 일이 없겠구나 싶었었는데 어쩜 일을 할 때보다 더 자주 하는 느낌이 들었죠. 시어머니께서는 결혼을 해서도 이 스타일이 망가지면 안 된다고 늘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점점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는 건지 시어머니의 미미 인형이 되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모든 걸 물리기엔 늦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 저희는 신혼여행을 조금 미루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신혼여행을 당장 떠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남편의 사업이 많이 바쁜 상황이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쓴 돈이 너무 많아서 신혼여행을 바로 간다는 게 조금 눈치가 보였어요. 물론 떠나려면 얼마든지 가능해야 하겠지만 시어머니께서 살짝 신혼여행은 미뤄도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셔서 그렇게 해야 하는구나 하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을 하나하나 귀 기울여 들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으시고 늘 돌려서 제가 그 정답을 캐치할 수 있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스스로 고민하고 그 정답을 찾길 기다리시는 분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면 기가 확 놀리고 피곤한 기분이 절로 들었지만 그래도 감사했어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에게 그렇게 비싼 선물들을 팍팍 안길 수 있겠습니까? 하루는 시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 시계를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선물을 해주셨던 아주 값이 비싼 시계였어요.
남편의 말로는 국내에 몇 점 들어오지 않은 귀한 물건이라고 평생 갑으로 간직해도 될 만큼의 귀중한 물건이라고 했었죠. 너 시계가 멈춘 건 아니니? 고장이 난 건지 약이 다 된 건지도 모르겠구나. 어머, 그러네요. 동네 시계방에 가서 약을 바꿔야 하려나 봐요. 이상하다. 이 시계 선물해 주신 지 얼마 안 된 건데 벌써 약이 다 닳았을 리는 없는데 혹시 고장일까요? 제가 내일 백화점에 가서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어머님, 이거 어느 매장에서 구매하신 거예요? 아니, 나 이리 줘라. 내가 가서 직접 물어보고 고쳐오는 게 낫겠지. 아니에요. 어머님이 번거로우시잖아요. 저한테 어느 매장에서 구매하셨는지만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갈게요. 예, 너 거기서 물건 사본 적 없잖니? 거기는 VIP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너는 문전박대 당할 거다. 내가 직접 가서 고쳐줄 테니까 이리 내놔. 시어머니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가면 무시당하고 안 된다는 소리만 들을 거라면서 본인이 VIP니까 직접 가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당장 시계를 내놓으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조금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시계를 풀어서 드리니까 다시 표정이 평온해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시계를 고쳐왔다며 저에게 돌려주셨죠. 저는 찜찜했지만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신혼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한 지 4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6시에 퇴근해서 아무리 늦어도 집에 도착을 하면 7시쯤 되었었는데 이 사람의 귀가 시간이 점점 8시, 9시 늦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피곤해 절어있는 얼굴로 집에 돌아오곤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이 많이 바쁜가 보다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가끔은 바빠서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저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저는 일이 바빠서 힘들겠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남편의 생활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런데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일주일 내내 늦게 돌아오는 겁니다. 하물며 주말에도 일을 보러 가야 한다면서 밖으로 나가는데 점점 의심이 들더라고요. 애초에 저에게 마음에 든다고 번호를 주고 결혼을 약속할 때까지 열정적으로 굴었던 그 모습이 거짓말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저 빨리 아무나 예쁜 여자를 붙잡고 결혼해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보통 신혼이라는 건 꽤 오래가는 법이잖아요. 저희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판사판 싸운 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남편이랑은 늘 평온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저에 대한 신경을 딱 끊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싶었죠. 혹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제가 너무 돈을 안 써서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결혼식을 올리면서 들어간 돈은 보태지 않았지만 제가 시어머니께 드렸던 선물값만 생각해도 예단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점점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게 수상해 보였죠. 생긴 것도 잘생겼고 허울에도 멀끔하다 보니까 여자가 많이 들러붙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 외모라고 하긴 하지만 나이가 30 중반이었고 20대 팔팔한 친구들이랑은 확실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점점 불안해지는 거죠. 남편에게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늦는다는 말만 반복해서 돌아오고 저는 바람이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연애 기간이랄 것도 없이 결혼을 준비했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남편은 늘 한 발 물러나 있었고 거기다가 신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게 들어오는 게 수상했죠. 제 의심은 결국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서 뒤늦게 들어온 날 중얼거리는 다른 여자의 이름을 들었거든요. 성야, 나 꿀물 좀. 여보, 일어나봐. 지금 뭐라고 그랬어? 성희? 성희가 누군데? 당신 바람 피워? 나 민주야, 김민주라고. 성희가 누군데? 당장 일어나서 말하지 못해? 그 말에 남편도 아차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더라고요. 술에 만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본인도 서늘했겠죠.
그러더니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비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 민지야, 정말 미안해. 성이라고 실수해서 진짜 미안. 성이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만났던 아주 오랜 시간 만났던 여자친구였어. 가진 게 너무 없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집안 반대로 헤어지게 됐고 내가 성이랑 너무 오래 만났어서 내가 술에 취하면 항상 꿀물을 타줬어서 그랬나 봐. 이건 내가 100번 1000번 잘못한 거야. 정말 미안해. 솔직히 못 믿겠어. 요즘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주말에도 일이 있는 것 마냥 나가는 것도 그렇고 내가 알던 당신이 아닌 것 같아. 직접 확인하고 싶어. 성이라는 사람이랑 통화라도 시켜줘야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성이는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내가 전화 연결을 시켜줄 수 없어. 나랑은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했었고 엄청 오래 만났어. 나랑 헤어지고 비관해서 세상을 스스로 등쳤다고. 원한다면 내가 정이 납골당을 알아. 거기 가서 같이 인사를 해도 좋고. 저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죠. 남편과 오랜 시간 연인이었던 사람이 스스로 세상과 작별을 했다는 말이에요. 둘이 얼마나 절절한 사랑을 했길래 헤어지라는 집안의 반대로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실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건과는 별개로 남편이 왜 집에 늦게 들어오는지는 궁금할 수밖에 없었죠. 전 여자친구는 전 여자친구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즘 들어서 계속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이유는 뭔데? 오늘은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도 못할 만큼 술에 진탕 취해서 오고. 사실 이 이야기를 언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 결혼 준비하는 과정에 들어가면서부터 슬슬 내 사업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내가 결혼 전에 당신이랑 처음 만났던 제주도 비행기 있잖아. 그때 내가 제주도 말농장 사업과 관련해서 좀 크게 일을 한번 벌려보겠다고 했었는데 그게 싹 무산이 되면서 그럼 지금 당신 사업이 많이 힘들어서 이렇게 발로 뛰어다니느라 늦었었다는 거야? 술도 그래서 마신 거고? 맞아. 요즘 많이 힘들었어. 오죽하면 은행 대출을 더 받아야 하나 고민도 많았고 이미 사업을 하느라 받은 대출이 태산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대출이라니. 아니, 아버님도 사업을 하셔서 그렇게 불이 쌓으셨는데 당신이 왜 대출을 받아? 아버지는 나한테 본인의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셨었어. 근데 내가 싫다고 거절을 했지. 나도 내 이름 걸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고란 듯이 성공하고 싶다고 말이야. 아버지께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관대하시지만 사업에서만큼은 얄짤이 없으셔. 그래서 나한테 이런 한 푼 지원을 해주지 않으셨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업이랑 관련된 것들은 전부 대출로 해결했어. 뭐? 그럼 지금 당신에게 내가 모르는 빚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 그게 대체 얼만데? 대출 빚만 해도 지금 6억 정도 있어. 그런데 이번에 말농장 사업이 무산되면서 4억 정도 더 빚이 생겨났고. 그러면 빚이 지금 10억이라는 이야기야? 안 돼. 당장 아버님께 이야기해야 돼. 그건 저기도 안 돼. 내 빚이 10억이라는 이야기 들으시면 바로 해초리부터 꺼내실 수도 있다고. 여태까지 매번 내가 해서 잘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사업할 배짱이 없는 놈이라고 무시를 당해왔었는데 사업 말아먹고 빚까지 졌다는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께서는 2번 다시는 날 안 보실 수도 있다고. 그럼 어떻게 해? 그 빚을 당장 갚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 그 빚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사업을 그렇게 줄줄이 벌려놓기만 한 거야 진짜.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완전 노자재 사업이라고 생각했다고. 술술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삑사리가 날 줄은 몰랐지. 정부에서 말농장 사업에 대한 규제가 심해졌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한 게 아니잖아. 정부가 그런 건데. 남편은 무척이나 속상해했어요. 저는 당장 시어머니께 받은 폐물들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애초에 국내에 몇 점 들어오지 않은 시계 값만 하더라도 억 단위라고 했었으니 중고로 판다고 해도 몇 천만 원은 수중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평생 갑오로 간직해야 한다고 저에게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시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팔아치운 걸 알면 얼마나 숨막히게 뭐라고 하실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콩닥콩닥 조여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남편의 빚을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폐물을 정리해서 빚을 갚는다고 해도 시어머니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잡았어요. 할 이야기가 있다고? 아예 무슨 일이길래 당장 만나야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약속을 잡고 그러니? 예, 나한테도 스케줄이라는 게 있는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해요. 어머님, 있잖아요. 어머님께서 주신 폐물들 제가 좀 팔아도 될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준 시계며 주얼리들을 팔겠다고? 그거를 왜 팔어? 그게 대체 다 얼마짜린데? 그건 돈이 있어도 구할 수가 없는 물건이라고 내가 했니 안 했니? 사실요, 그이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이가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빚이 좀 생겼대요. 아니, 그 이전부터 들고 있던 빚이 있었는데 더 큰 빚이 생겼대요. 어머님, 어떻게 해요? 저희 지금 당장 빚 갚으려면 가진 거 다 팔아치워도 모자라요. 뭐? 빚이 생겼다고? 아니, 사무 일정이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빚이 얼마라는 거냐? 저는 10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이 말을 턱 짚으시더라고요. 사실 시댁의 씀씀이나 재산을 보면 10억이라는 돈이 큰 돈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정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절대로 도움을 주면 안 된다고 하신 말씀 때문인지 시어머니께서도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소리는 내뱉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폐물을 팔겠다고 하니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들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이야. 너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있지? 그거 정리하면 10억 조금 넘게 나올 거다. 그거 정리해서 빚 갚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자. 너희가 먼저 합가하고 싶다고 효도하고 싶다는 식으로 말을 하면 네 시아버지도 허락하실 거야. 시어머니께서는 합가를 제안하셨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도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시댁과 합가를 하자고 말을 했고 남편은 제 말에 너무나도 고맙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했어요. 저는 솔직히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시댁과 합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결혼한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대로 빚에 허덕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댁에 가서 합가를 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시어머니의 조언대로 시아버지께서는 합가의 말에 환하게 웃음을 띠셨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돌아오니까 우리 아들도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소리를 아는구나. 내가 우리 아들이랑 너무 오랜 시간을 떨어져 살았는데 심심했는데 잘 됐다. 이제 같이 바둑을 줄 사람이 생겼어. 그렇게 시댁으로 이사 준비를 하기로 하고 집을 정리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니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호강시켜 주겠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 게 무섭지 않아졌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70평대 아파트에 살고 계셨는데 저희에게 두 번째로 큰 방을 내어주시겠다고 나중에 아이가 생길 것을 생각해서 방을 하나 더 비워두셨다고 웃으면서 말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깨끗하고 깔끔해서 부담스럽더라고요. 몇 번 와본 시댁이었지만 올 때마다 온통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이 청소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긴 머리를 찰랑거리고 있었잖아요. 시어머니와 어디 모임 같은 데 갈 땐 미용실에 들러서 가니까 늘 올백 머리를 했었는데 그날은 머리를 그냥 풀고 갔었거든요. 누가 시댁에 가는데 미용실에 들리겠어요. 근데 제 머리카락이 거실 바닥에 떨어졌는지 저는 보이지도 않는데 시어머니께서 혀를 쯧하고 차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밀대처럼 생긴 돌돌이를 가져다 주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거실 청소를 하라는 무언의 강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닥에 머리카락이 있나 없나 확인을 해가면서 일일이 돌돌이를 돌려야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가라고 하시길래 저녁상을 차리는 것을 돕는데 정말 그릇부터 수저의 물컵까지 본인 자리에 각까지 딱 맞춰서 자로 잰 듯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제 수저를 조금 빗들게 놨더니
그게 거슬리는 건지 제 자리에 와서 바로 잡고 가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피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합가를 하게 되면 이 모든 걸 맞춰 살아야 하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하다 보면 다 익숙해질 거야. 나도 이런 게 싫어서 분가를 했던 거긴 한데 또 적응하면 금방 해. 남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말은 잘 하더라고요. 어디에 방에 도배라도 해줄까? 아니요, 아버님.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희가 평생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때가 되면 분가를 해야 할 텐데요. 그 말에 시부모님의 표정이 확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본인들과 합가해서 살면 좋은 점에 대해서 구구절절 설명을 하시는데 솔직히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가 아주 잠깐 시댁에 있으면서 느낀 불편함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집은 금방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집이었는데 부동산에서 시어머니께 직접 연락을 했더라고요. 저희는 바로 시댁으로 이사를 하기로 했고 시부모님께서는 이삿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루를 호텔에서 지내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고 결국 저 혼자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짐 옮기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다 되었더라고요. 짜장면 한 그릇을 시키려고 했더니 요즘은 한 그릇이 배달도 안 되더라고요. 탕수육까지 야무지게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현관문 벨이 띵동 하더라고요. 배가 고파 버선발로 달려가니 짜장면이 아닌 저희 친정엄마가 떡하니 서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집에 누구 있어? 니네 시댁 식구들 다 있니? 그러면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조용히 따라 나와. 당장 이 집에서 나와야 해.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오늘 이사하는 날이라 정신없이 짐 옮긴 거 알면서 엄마 탕수육이랑 짜장면 시켰는데 같이 먹고 이 집에 먹긴 뭘 먹어? 빨리 나오라고. 이 집에서 잠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나오라고. 그러더니 제 팔을 확 끌고 신발조차 신지 않은 저를 엘리베이터에 밀어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소리를 치는데 엄마가 파르르 떨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절로 입을 다물게 됐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후줄근한 트레이닝 차림으로 지하 주차장까지 끌려 내려와 엄마가 이끄는 대로 가다 보니 시동이 걸린 차 한 대가 보이더라고요. 저에게 타라고 뒷좌석에 밀어넣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집에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나 맨발인 거 안 보여? 그렇게 성질을 확 부렸는데 저는 소리를 꽥 지르고 말았어요. 조수석에 웬 여자가 떡하니 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여자였어요. 정말 지나가다 오며 가며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요. 그 여자는 뒤를 돌아서 저를 보더니만 한숨을 푹 내쉬고는 웬 종이 뭉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차 내부가 어두워서 내부등을 켜려고 하자 엄마가 여기서 볼 게 아니라면서 차를 몰고 일단 집으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맨발인 차에 친정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친정 식구들과 거실에 앉아서 모르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까지 끌고 나오고 아휴 나 배고파. 짜장면 시킨 건 어떡해. 너 지금 짜장면이 문제인 줄 알아? 내가 정말 소름이 끼쳐서 여기 있는 이 여자 아니었으면 너 정말로 치도 새도 모르게 큰일 날 뻔했어 이거사.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지도 새도 모르게 큰일을 할 뻔했다니. 그러자 여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쥐어준 종이 뭉치를 좀 확인해 보라고요. 그제서야 받은 서류들이 생각나서 열어보니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제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웬 여자 둘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성이 장가연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뭔가 싶었죠. 혼인관계 증명서에 적힌 여자 이름 둘, 이건 이혼을 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이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그 서류를 뗄 일이 거의 없잖아요. 집도 전부 시댁에서 해주었으니 제가 서류를 준비할 일이 없었죠. 거기에 적힌 이름들 아는 이름이에요?
이성희는 알아요. 남편이 저에게 실수로 불렀던 이름이라서. 전 여자친구라고 했었는데. 전 여자친구? 전 부인이에요. 사망했고요. 그 뒤에 적힌 장가연이라는 사람도 전 부인이에요. 역시 사망했고요. 그게 무슨... 그럼 저 이전에 결혼을 2번이나 했었고 전 부인들이 전부 사망을 했다는 뜻인가요? 네. 물론 2사람 전부 그쪽 시댁 식구들이 뭘 한 건 아니에요. 단지 그렇게 만들어버렸죠. 정말로 무슨 소리라는 건지 이해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요. 제가 3번째로 결혼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서 그 명단에는 없지만요. 결혼하고 1년 뒤에 아이를 가질 계획을 하면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아주 터닝포인트가 됐죠. 그 집안 인간들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3번째 부인이라고 말을 한 이 여자 역시 앞에 2번의 이혼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결혼하자마자 혼인신고를 바로 하라고 하는 시부모님의 말이 이상하게 찝찝해서 남편이랑 둘이서만 1년 뒤에 혼인신고를 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시부모님은 모르게요. 그런데 결혼한 지 2달 만에 남편이 사업이 망해서 빚을 지게 되었다고 시댁과 합가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와 똑같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멀쩡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선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고가의 명품들로 들들 두르고 있길래 돈이 좀 많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전부 전처들의 고열이었을 줄이야. 거기다가 저까지 당할 뻔했다고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3번째 부인 역시 합가를 해서 살다가 미칠 뻔했다는 겁니다. 시어머니의 결벽증도 결벽증이었지만 그들이 쌓아온 부가 전부 전부인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1번째 부인이었던 이성이라는 여자와는 꽤 오랜 시간 연애를 했고 결혼 생활도 했었대요. 그때만 하더라도 시댁의 사업이 잘 되고 있었던 터라 있는 집 여식과 결혼을 했는데 그때 시댁 사업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라는 여자네 집 재산을 야금야금 끌어다가 생활을 했대요. 결국 돈이 없어서 합가를 하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때부터 이성이라는 여자에게 가스라이팅을 시작한 겁니다. 저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 이전의 여자들에게 전부 똑같은 행동을 했더라고요. 올백머리, 진주 귀걸이,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까만색 하의까지 모두 똑같이요. 그렇게 하고 다니라고 옷장에 옷을 전부 갈아치우고 내내 집에서 청소만 하게 만들었대요. 집안 망한 걸 어디 가서 들키면 안 된다고 밖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친정에다가 돈 빌려와라.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넌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집에 가둬두다시피 하면서 돈 타령을 했대요. 결국 친정 재산을 야금야금 가져오던 이성이라는 여자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대요. 친정에서도 처음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가져오던 게 억 단위로 바뀌고 돈을 가져다 주면 돈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시어머니의 명품 컬렉션이 늘어나더랍니다. 결국 이성이라는 여자는 더 이상 친정에서 줄 돈이 없다고 어떻게든 잘 버텨보라는 친정부모의 말에 미쳐버리고 말았대요. 큰 스트레스로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살면서 시어머니의 그 가스라이팅을 견디지 못하고 간암에 걸리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소름이 돋는 건 1번째 부인에게 보험을 엄청나게 들어두었다는 겁니다. 수혜자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말이죠. 결국 이성이라는 여자는 간암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남긴 일기장에 적힌 내용들을 보고 이성이라는 여자의 친정에서 보험금 반환 소송도 걸고 했다는데 보험금을 시어머니가 내고 있었고 이 여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게 아니라 간암으로 인해 투병 중 사망을 한 것 때문에 고스란히 보험금이 시어머니 손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때 이 파렴치한 가족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피를 말려 돈을 버는 방법을 생각해낸 겁니다. 곧바로 2번째 여자를 물색해서 결혼을 했고 또다시 2번째 여자의 친정에서 돈을 가져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여자마저 스스로 생을 마감해버리자 3번째 여자를 물색했던 겁니다.
하지만 혼인신고부터 하라는 말에 쎄함을 느낀 제 눈앞에 있는 세 번째 여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합가 이후 점점 심해지는 가스라이팅과 수상한 느낌에 도망을 칠 수 있었던 거죠. 법적으로 묶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탈하게 도망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망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떻게든 대비를 하려고 탐정을 고용해서 얻어낸 자료들이에요. 이전에 결혼을 2번이나 했다는 것부터 쇼킹이죠. 그런데 4번째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든 소식을 끊고 살았는데 혹시 몰라서 이 인간의 SNS를 염탐하고 있었거든요. 비공개 계정으로요. 근데 거기서 결혼했다는 소식을 봤어요. 그래서 저한테 도망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자주 오셨다는 말인가요? 그 집에 있으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 몰라요. 저 보험가입 안 하셨어요? 그 미친 아줌마 친구들 모임에 가면 그렇게 보험가입하라고 거래하는 인간이 있을 텐데요. 맞아요. 처음에 모임에 갔을 때 저에게 보험은 든든하게 들어둬야 한다고 돈은 시어머니가 낼 테니까 사인만 하라고. 역시나 나중에 똑같이 당했을 거예요. 그 집안 인간데 첫 번째 결혼 당시에 사업 말아먹은 이후로 돈 한 푼도 없어요. 가진 건 그 70평대 아파트 하나고 아마 신혼살림 차렸던 그 집도 월세였을 겁니다. 선물로 명품들 많이 받았죠. 그거 다 중국산 짝퉁이에요. 그제서야 왜 시어머니께서 시계를 고치러 가지 못하게 했는지, 저에게 절대로 폐물들을 팔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갔죠. 그렇게 되면 가짜인 것이 들통나니까 절대적으로 숨기기 위해서 저에게 그 난리를 쳤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머릿속에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 멈춰버린 느낌이었어요. 과부하였죠. 그러니까 도망치셨다고요? 저도 똑같이 될까봐 구하러 오신 거고요? 네, 이미 합가를 하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해서 찾아간 거였는데 그게 오늘일 줄이야. 타이밍이 예술이었네요. 이제 그 인간들과 어떻게든 연을 끊으셔갑니다. 어떤 식으로든 가스라이팅 당할지 몰라요. 저는요, 합가를 한 이후에 단 한 번은 마음 편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결벽증인 그 미친 아줌마 때문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부터 해야 했고 1분에 오차도 있으면 안 됐어요. 수저 넣는 방향까지 맞춰야 했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매일 올백머리를 하고 다녀야 했어요. 저는 정말 육성으로 억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과 100% 일치했고 제 앞에 있는 여자의 말에 점점 신뢰가 가게 되었거든요. 당장 휴대폰부터 다 꺼버리고 이혼 소송부터 하자.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유명한 변호사 선임해 넣을 테니까. 저는 왜 엄마가 저를 보고 파들파들 떨고 있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제가 무슨 일을 당했을지 가늠을 할 수 없었을 테니 딸이 잘못될까봐 걱정되어서 그러셨겠죠. 저는 엄마와 세 번째 부인의 조언대로 휴대폰부터 껐고 그날은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갔고 사정을 설명하니 난감하다는 눈치를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직접적으로 당한 일이 아직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애초에 사업가라고 거짓말을 했고 집을 사준 척 했으면서 월세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기 결혼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 대신에 부동산에 가서 그 집이 월세 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집주인과 통화 후 서류를 떼오셨고 변호사는 사기 결혼으로 일단 이혼 소송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세 번째 부인이 본인이 당한 일을 증언하며 같이 고발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휴대폰을 켜지 않았어요. 3일 뒤 시댁 식구들이 친정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죠. 당장 저를 내놓으라고 어디 며느리가 이유도 없이 가출을 하냐고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신 뒤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이 미친 인간들아, 돈으로 사람을 꼬셔놓고 이런 식으로 네 돈을 줘? 정말로 소름 끼치게. 2번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네들 그거 범죄야, 범죄.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당장 문 열으라는 말을 모조리 무시하고 경찰이 인계를 해갈 때까지 숨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 저희 가족은 너무나도 무서웠어요. 그래서 법정에도 나가지 않고 변호사님께 모든 일을 일임했습니다.
수많은 공방을 거쳐 이혼 소송을 한 지 8개월 만에 이혼 확정이 났고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집까지 팔고 이사까지 가게 되었어요. 온 가족이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찾을 수 없도록 경찰에 신변보호까지 요청을 해둔 상태였죠. 하지만 신변보호라는 게 그렇게 쉽게 결정이 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이혼 소송 후 이사를 한 뒤에 6개월 동안은 누가 알아볼까 무서워서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전 남편은 사기 결혼이 인정되어서 징역 1년이라는 실형을 살게 되었고 이전 시부모님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 더욱 불안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전 남편 놈도 만기 출소를 했겠네요. 지금은 이사를 한 번 더 한 뒤라 동네 정도는 돌아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언제 어디서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이 나타날지 몰라 두려워 조심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 사연을 쓰는 이유는 그 인간이 또 다른 여자를 물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저 같은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멀쩡한 겉모습에 휘둘리지 마시고 조심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제 사연이 널리 퍼져서 꼭 같은 피해자가 없기에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